최현혁과 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혁과 함익병의 폴리티컬 메디신. 봄이 되니까 말이죠. 네. 저는 이제 그 단독주택에 사는데. 어디 사세요? 스톡홀름입니다, 집이. 네, 집은, 스톡홀름. 아니, 지금 서울은 어디 계세요? 네, 서울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파트 사는데. 네. 네, 일단 스웨덴에 있는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봄이 오면 저는 이제 그 집에 단독주택에 사니까. 네. 1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수리 계획인가요? 네, 집수리 계획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을 올해는 뭘 고쳐야 되나. 네.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또 이제 아내가 또 뭐도 이렇게 좀, 심어야 텃밭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땅도 뒤집어주고. 꽃도 좀 키워야 네. 되고. 이제 그런 계획도 하고. 일단 집으로 친다면, 페인트가 좀 이렇게 색깔이 변색해서 페인트 좀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온실. 네, 온실을 만들었어요. 어디 유리로 네. 만드셨어요? 네, 유리로 직접 어휴, 만들었습니다. 큰일 하셨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계획 세우고 사실 집이 있으면 상당히 할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 도시 아파트 살던 분들이 네. 귀농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네. 아파트는 할 일이 없어요. 내 방 네. 안에만 청소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살다가 조그마한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15평짜리 같은 거 하면 네. 하루 종일 일해야 되잖아요. 잡초 뽑아야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다시 아파트로 와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네.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도 뭐 가끔씩 예를 들어서 뭐 벽지를 좀 바꾼다든지 뭐 그다음에 적어도 어쨌든 간에 뭐 조명을 좀 바꾼다든지 뭐 뭐 몇 이런 년에 거 한 하잖아요. 번이니까 매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의 편의성이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집은 참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힘들죠. 네. 네. 뭐 조금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물 홈통이 네. 떨어지죠. 가을에 낙엽. 네, 낙엽 차고 가을에 낙엽이 막혀가지고 올라가서 막혀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또 제거해 줘야 되고 네.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이제 집이 주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그 집으로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네, 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절할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집을 이제 짓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잘 네, 다져야죠.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그 지열에 뺏기지 않게 땅에 뺏기지 않게 단열을 해야죠. 단열을 엄청 두껍게 하더라고요. 네, 제가 스웨덴은 집을 특히 추운 지어봤는데. 지역이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우리는 추워서. 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네, 단열에 신경 안 써서 온도를 깔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바닥이 네. 참 중요하더라.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를 뺏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조를 또 세워야 되고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주춧돌을 받치죠. 그렇죠, 맞습니다. 서구는 기초공사를 네. 하고. 네. 이제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목조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그렇죠. 집도 목조집인데. 네. 그래서 일단 뼈대를 만듭니다. 네. 뼈대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붕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인트도 칠하고 다 하는데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새 집이라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수리를 해야 될까요? 되게 목조주택이면 그 추정하건대 큰 공사는 한 3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네. 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네. 목수 불러서 해야 될 일은 네. 3년에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 잔잔하게 내가 손보는 건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일단 외장만 보더라도 그 페인트가 이제 아무래도 색깔이 좀 변색이 되죠. 네. 워낙 강한 이제 햇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람도 특히 한쪽 면은 더 빨리 그렇죠. 색깔이 탈색이 변색되거든요. 되죠. 네. 탈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페인트가 좋아져가지고요. 질이 좋아져서 옛날에 한 3년에 한 번씩 발랐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7년 내지 8년 정도, 7년 내지 8년 정도의 수명이 간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때가 이제 페인트를 칠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리 사실 7년 이후에는 집 새로 이제 도장을 하고 나서 7년 이후에는 아주 서서히 발라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 있죠.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야죠. 준비가 마음의 일단 준비가 돈 돼 있어요. 준비가 돼야 될 거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한번 하면 한 뭐 2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집을 돌린다고 그러면 네. 페인트 칠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보면 저는 이제 집과 비교해 봤을 때 맞네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집이 음흠. 사실은 이게 한 5년 후, 10년 후에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음흠. 어느 정도의 변화에 대한
적응 혹은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될 것이 필요할 것이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대개의 경우 이제 전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외벽 민주주의 공사 시스템도 아니 저 말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외벽 페인트, 내부 수도관, 목욕탕, 벽지 뭐 이렇게 개보수 해야죠.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이제 냄새도 나고 그렇죠. 네. 뭐 그렇지 벌레들도 않으면 파먹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배관도 막히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네. 망가지기 시작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게 쳤을 때 민주주의도 5년 내지 10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한번 점검을 하자 그러면 네.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를 하죠. 아니 뭐 기득권 세력들도 좋다면 뭐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여기서 시스템이 말하는 있다면. 기득권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나 네. 잠재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야당이 두 그룹 다 반대해요. 네. 왜냐하면 요 체제가 그 체제에 자기들이 가장 잘 적응이 돼 있어요. 바뀐다는 얘기는 나의 기득권, 야당도 기득권이에요. 그때는 먼저 만들어서 야당을 10년을 했어요. 네. 시스템이 바뀌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현재 국회와 현재 대통령 시스템에서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듯 저는 제도주의자거든요. 네. 제도주의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주의에 지난번 언제 한번 제가 신제도주의 설명드렸듯 네. 저희들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반바지 그렇죠. 입고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턱시도 입고 있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행동이. 그보다 더 극단적인 얘가 군복을 입을 때가 제일 많이 맞습니다. 변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게 예. 사람의 행동과 또 생각도 바꾼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옷을 바꿔놓으면 예. 그러니까 신제도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도를 바꿔놓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선거제도예요. 선거제도를 어느 한 시점에 바꿔놓으면 기득권 바뀌죠. 세력이 노를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바꾸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 기득권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유권자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국회가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공고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거는 시민이 하는데 네. 시민은 더해. 그러니 저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에 내가 들으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한국에서 그 제도를 누가 바꿔야 되나? 맞습니다. 예, 그게 시민들이 의견을 갖고 있어요. 예, 깨어있는 사람, 맑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이 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바꿀 생각을 하지를 않고 네. 심지어는 이제는 언론도 각 그 정파들과 유착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론 가운데에 있는 올바른 얘기를 쓰는 신문도 이제는 아주 희귀해요.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려고 그러면 최소 신문을 3개 내지 5개는 읽어야 돼. 네. 중립부터 좌우로 2개씩. 읽어보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렇죠. 옛날에 저희들이 신문을 읽을 때는 아무거나 하나 읽으면 그게 다 있어. 네. 이제는 그것도 갈라져 가지고요. 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도 개혁을 누가 주도해야 될까? 참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주도해야 될까? 또 그 주도를 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시그널들이 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시그널이 또 오기 전에 사실은 아까 집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렸듯 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미리 좋아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 천장에 꼭 비 새고 네. 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비 오는 날 비공사 하는 것보다 네. 이제 지붕 좀 루프 갈아야 됐다는 생각이 들면 미리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그 함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고민해 볼 것이 과연 그러면 민주주의 제도 개혁에도 네. 혁신이라는 걸 쓸 수 있을까? 창조적 파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에 맞게끔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창조적 파괴 가능한가?
이것도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거기에 비하면 외려 네. 점진적인데 네. 집 얘기하니까 저는 사람이니까 몸 생각이 나잖아요. 네. 예, 건강이나 네네. 집이나 사회나 그렇죠. 회사나 비슷하죠. 국가나 비슷한 건 그 많죠. 시스템이 이렇게 확장시키면 되게 비슷해요. 네. 예. 그래서 네. 우리 건강을 창조적 파괴,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그거는 암이 걸렸을 때. 암이 걸렸을 때는 창조적 파괴를 하죠. 배를 열고 수술을 해서 덜어내고 네. 그거 완전히 살리기 위한 창조적 파괴죠. 예. 그것보다는 대개 의사들은 평상시 몸 관리 잘해서 그런 네.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예방의학적인 걸 되게 강조를 하죠. 네. 네. 아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을 집으로 비유했다면, 네.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친다면 말이죠. 네. 몸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몸도 예를 들어서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떠한 것이 작동이 잘 안 되겠다. 특히 이제 40대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매 그러면- 10년 주기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대를 지나서 20대가 될 때, 20살이 30살이 될 때고 1년 사이에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느끼고 39이 40 될 때, 49이 50 될 때 이렇게 네. 한 10년 주기로 보면 신체적인 변화를 본인이 대충 느껴요. 예. 뭐 노안이 오는다든지 그렇죠. 관절이 약해진다든지 그렇죠. 옛날에는 뭐 10km, 20km를 마구 달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걷기 시작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거 본인이 다 느끼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거는 이제 집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샌다든지 네. 아니면 변색이 된다든지 도색한 것이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몸에는 그럼 어떤 것이 이거는 조금 더 큰 병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보여지나요? 예를 들어서 일단 사는 걸 보면 알아요. 네. 저 사람처럼 큰 병 걸리겠다. 그래요? 예. 네. 일단 생활 리듬에서 이제 뭐 늦게 자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네. 밥 제때 안 먹는 사람,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다 모든 건강의 네. 기본이에요. 아까 그 집질 때 바닥 기초공사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으로 치면 잘 먹고 제때 먹고 잘 자야 돼. 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뭐 억만금을 들인다 한들 그 건강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집이 기둥이 울퉁불퉁하고 바닥이 엉망이면 집 지어놔봐요. 그거 뭐 툭 치면 넘어지죠.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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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 다음에 새끼 식사 제때 해라. 네. 그거 뭐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잖아요. 엄마들이 시키니까. 그 엄마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러다가 애가 고등학생 되면 공부해. 벌써 자면 어떡하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네.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거는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도 감기 바이러스의 변형이고, 감기가 자주 걸린다는 얘기는 모든 감기 바이러스는 유형이 이제 조금씩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항원성을 바꿔요. 네. 그래야지 자꾸 감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기의 큰 바이러스가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3대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들은 살짝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우리 몸에 들어와요. 네. 그때마다 내 면역 체계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지난번에 요렇게 생긴 놈이 들어왔는데 요번에 요렇게 생긴 놈이 들어와도 내 면역이 강하면 이걸 잡아먹어요. 근데 내 면역이 약하면 이렇게 생겼던 놈이 요렇게 생긴 놈이 들어오면 다른 게 들어왔다 해서 못 이겨요. 네. 그런 식으로 변이를 일으키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변해서 들어온 거죠. 많이 변해서. 그러니까 다 네. 공격을 받았던 건데 면역 체계가 강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내가 싸워서 이겨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추운데 좀 가벼운 몸찬이로 나갔을 경우에 감기 걸리는 건 또 왜 그래요?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진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열이 나잖아요. 네. 열이 나는 거는 면역 체계는 체온이 0.5도씩 올라갈 때마다 내 면역력이 10%씩 커져요. 그건 내 몸에서 체온을 올린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바이러스랑 내가 싸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따지면. 근데 우리는 그걸 해열제를 먹죠. 힘드니까. 네. 그래서 가볍게 37도, 8도 올라갈 때 감기약을 먹는 사람은 감기를 길게 알아요. 내가 싸우는데 내 환경이 별로 유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면역이 다 적응해서 이기려면 힘든데 네.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는 약해지고 내 몸의 면역은 세져요. 그래서 빨리 끝내죠. 우리가 심하게 앓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감기약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질질질 길게 끌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언제 그러면 해열제는 꼭 먹어야 되냐? 애들 같은 게 39도 올라가면 이제 잘못하면 뇌가 다치니까 그럴 때 네. 해열제는 먹이지만 어른들이 미열이 있다. 그때마다 감기약을 먹는 해열제 먹고 감기약 먹는 것보다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 식사 잘하고 자리 보존하고 푹 쉬는 게 네. 그러면 열은 올라가죠. 내 몸은 쉬니까 내 몸이 전력을 다해서 바이러스랑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죠. 네. 네.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적 현상으로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네. 열이 막 올라간다. 네. 대한민국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심 플러스 정치적으로 이제 불만에 대한 표출이 또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서 푸는 네. 것보다는 그걸 정치로 이렇게 프로젝션 한다 그러죠. 나의 사회적 불만, 나의 위치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프로젝션을 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 그룹을 악마화 시켜서 공격하고 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사회적 욕구적 불만을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욕바지가 되는 거죠. 네.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저분 참 훌륭한 의정활동하기 는 좋은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를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반대편에서는 이 사람을 악마화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푸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우리 정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만큼 정치계에서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정치와 행정에서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것을 풀어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삶의 질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 흔히들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비전이 보일 때, 가능성이 그렇죠. 보일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 고용에서도의 불안정 상황, 이런 것들이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정치를 해준다면,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해줘서 국민들이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안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없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우리가 IMF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성장하던 과정 중에 IMF라는 걸 딱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IMF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빨리 극복한 걸 지나고 보면 알을 만큼 앓고 극복했으면 이렇게까지 양극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IMF가 딱 벌어서 빨리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그 당시 이제 좀 중복 투자되고 어려웠던 사업을 독과점 체제로 만들어줬어요. 반도체 삼성, 핸드폰 현대하고 삼성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 나눠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몇 개의 대기업들이 절대적인 어떤 사업의 장악을 하고 그 밑에 하청업체들을 쭉 늘어놓고 계열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들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되게 좋아졌죠. 외환보유고도 6천억 불, 5천억 불, 6천억 불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국가를 보면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밑에 하청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컵을 사는 사람이 하나다. 그러면 이게 1대1이 되는데 컵 만드는 사람은 10명이에요. 사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면 가격 주도권을 대기업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부품업체들 10개가 있는데 누가 싸게 잘 만들어 오나. 그게 경쟁이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경쟁이면 좋은데 출혈 경쟁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요. 대기업하고 그 하청 계열사들하고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 그때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공고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발달할 수 있으려면 규제가 풀려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면 다 규제가 또 묶여 있어요. 새로운 일을 못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GM,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그 회사가 미국의 최고 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안 생기잖아요. 고작 회사 생긴다 그래봐야 대기업에 투자하는 계열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니 혁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는 상황에서 그 불만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당연히 돈 벌고 있는 대기업은 이게 싫지가 않은데 왜 바꾸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애플 보세요. 미국은 잘라라 그러잖아요. 독점. 우리나라에서 삼성 지금 반도체와 핸드폰과
디스플레이를 잘라라고 우리 정치권에서 할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예. 이런 상황 하에서 세상이 어떻게 개혁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이 얘기를 해보면 답이 없는 얘기예요. 미국은 애플이 독점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반독점법을 갖고 회사 분할, 지금 거의 강제 분할될 위기로 몰렸거든요. 아마 분할되지 않고 못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만들 방법이 없다. 결국은 정치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그 세계 영역은 사실은 분리돼도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불행해지냐? 오너가 불행해지겠지. 힘들겠지. 이게 안 되면 이걸로 받고, 이거 안 되면 이걸로 받고 삼성전자는 돌아가는데 그걸 갖고 우리는 삼성이 잘 된다. 삼성이 1년에 몇십 조씩 번다. 이걸 갖고 박수를 치는데 그게 내 상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유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어디다가 불만을 표출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다가 이제 정치에 나오는 사람, 그래도 내가 뭐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사람은 투표할 때밖에 없으니까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네. IMF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 있으면서 IMF가 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IMF에 그 당시에 경제 주권을 뺏겼는지 뭐 뺏겼다 거의 하면서 뺏겼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IMF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빨리 IMF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도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그 효율적 대처에 대해서 많이 또 다 칭송이 맞아요. 네, 다 맞는 자자했었거든요. 얘기예요. 네, 근데 밑에 희생한 세대가 있고 희생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뭐야 나는 평생 네. 임시직, 나는 맞습니다. 평생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지금은 또 늦었죠.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우리가 잘 된다 그럴 때 삼성이 뭐 연 매출 뭐 100조, 순이익 뭐 10조 뭐 이럴 때 그때부터 저 회사를 잘라서 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으면 네. 그 또 다른 생태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줄 수도 있었겠죠. 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냐면 최저임금 올려라.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위기가 찾아오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대한 대응 혹은 위기가 올 것에 대한 어떤 그 예상,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그것이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에 대한 부분,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기계적 작동과 비슷한 건데,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와의 어떤 그런 권력 분립과 그 다음에 행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감시와 감독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또 이제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입법부에서 감시하는 행정부에 감시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작동돼야 되는데, 저는 민주주의의 결국은 그 경고 시스템이 감시와 감독, 그 다음에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만 작동됐다면 97년과 같은 IMF가 전 도래했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네. IMF가 나타난 거예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비교적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고 네. 본인의 과오라든지 가족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잘 하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민소득 $10,000, 네. OECD 가입, 이 두 가지 큰 명제를 줬어요. 네. 그러면 국가 경제를 살림을 살아가는, 그때는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인데, 거기 있는 관료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10,000를 맞추려고 하면 정말 그 당시 환율 1,100원, 1,200원대로 $10,000를 만들면 되는데, 그거보다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환율을 800원, 700원으로 끌어내려버리면, 맞습니다. 예, 국내 원화가 바로 달러로 바꾸면 네. 만불이 되죠. 네. 그래서 국가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그 환율보다 저환율로 유지를 했었어요. 네. 예. 네. 그때 1대 800원대였거든요. 예. 예. 그 환율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 쉽게 만불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를 자유화하면서 이제 우리 외환시장을 열어버렸거든요. 은행권을 다 열어버려갖고
외국 돈이 쉽게 들어오게 하고 뭐 우리가 또 그 돈을 빌려갖고 엔캐리 달러 캐리 해가지고 동남아 투자하면서 바트와 무너질 때 줄줄이 무너졌던 거예요. 네. 그게 그 과정들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이 지시했었어도 아까 말씀한 관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거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이건 지나친 목표율입니다. 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좀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내 임기 5년이야. 내가 대통령일 때 만불 OECD 가입 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관료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게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료들 중에서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관료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딱 듣는 비난이 1번이 뭐냐면 너는 의사니까 자유지급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말을 하고 살지만 자기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잘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과장이나 국장급까지도 괜찮아요. 장차관은 언제든지 목을 내놓고 살아야지. 그러려고 장차관 하는 거지. 네. 장차관 시험 봐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대통령이 판단에 오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걸고 직을 걸고 안 된다는 걸 설명하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직접 들으면 대개는 판단이 바뀔 수 있어요. 네.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네. 예, 그 자리 유지하려고. 물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그런 장관 차관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임명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로 임명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장관은 대통령이 그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있는 대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뜻과 거스르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지금. 네. 옛날도 안 돌아갔고 지금도 안 돌아가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강요나 수상이 자유롭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삿대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 얘기예요.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죠. 아직은 또 우리나라에 강요회의 하는 거, 국무회의 하는 거 보세요. 네. 옛날에 그 의전회의하고 비슷해요. 네. 그때 신하들은 보면 노태우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게 넥타이 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넥타이 모습도 보여주고 빼고, 그랬는데. 그게 넥타이 풀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네. 옷이 바뀌어도 안 바뀌더라고, 네.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IMF의 대처 부분이나 혹은 IMF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적인 설명을 혹은 그 결과로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스웨덴도 72년, 73년, 그 다음에 78년 이렇게 해서 유가 파동이 왔었잖아요. 그때 왔었을 때 대응을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대응했습니다. 잘 못한 거죠. 다시 네. 말해서 환율로 저기 이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막은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버블로 생기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슨 네. 얘기냐면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노동 생산성 강화와 그 다음에 R&D를 더 투자를 해서 그럴 때는 아주 힘들 때일수록 더 스퀴즈를 해서 조이고 하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통하고 그리고 잠시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통해서 잠시 일단 한번 또 슬림화하고 조직을 그런 쓰려면 노력. 회사가 살아남으면 그렇죠. 다시 고용할 수 있는데 네네. 전 세계에서 그 시스템 돌아간 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죠? 미국이에요. 미국이다. 미국은 정리해고가 쉬워요. 미국은 그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이 돼요. 근데 그 외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는 비겁해요. 표가 눈앞에 있는데 야 정리해고해. 그 정리해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용인해 주거나 네. 장려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정권을 해고해버리죠. 근데 이제 그 부분만큼은 이제 조금 한번 그래도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더 깊숙이 얘기해 볼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네. 영미제도, 그러니까 영미 시스템 자체가 과연 효과적인 것만 있느냐, 양극화를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그건 공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공과를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영국은 이미 이제 그 유럽 시스템이고 네. 미국은 그 시스템이 적어도 그 경제에 관한 한 네. 정치가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 심지어는 부분은 맞죠. 뭐 정부에서 화폐 발행권이 없는 네. 나라가 미국밖에 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정치랑 분리되어 있다는 거, 정경 분리가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 유연하더라는 거죠. 어떤 위기가 와도. 예. 네. 예. 먼저 그 부분 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경제랑 네, 자꾸 그렇게 연결이 되죠. 들어갔습니다만.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민주주의 아까 이제 관료제도 말씀하셨고 대통령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정당 국회도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민주제도 저는 이제 평생 정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제가 언제 한번 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도가 몇 개쯤 될 것 같으냐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린 적 같은데. 그렇죠. 뭐 너무 많죠. 앞에 수십 개 네. 앞에 붙는 게. 네네. 심지어는 뭐 많죠. 북조선인민공화국도 있으니까, 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있으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이것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조금 그래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일반적으로 핸드북 오브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요. 이제 정치학 이제 뭐라 그럽니까? 핸드북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얇은 소책자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네. 소책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정책을 한번 정리해보자. 정치학 학문 분야를 정리해보자라고 한 게 이제 나온 거 있습니다. 1993년도에. 네.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에서 한 1024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결합이. 여러 가지 결합 형태는. 네, 결합 형태가. 네, 네. 그 10개가 이 정도면 됩니다. 어허. 10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체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입헌군주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는 뭐일 것 같습니까? 입헌군주국에 반대 군주가 없는 나라니까 공화국이. 공화정입니다. 리퍼블릭. 네, 공화정. 네. 네, 공화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부 형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반대편에 의원내각제가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세 합친 번째는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네. 당연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입법부. 네, 입법부도, 국회, 그냥 입법부입니다. 단원제가 있고 양원제가 있을 맞습니다. 거고. 네. 단원, 양원제. 네. 네. 스웨덴은 한때는 4원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잘 아시다시피 3부제였습니다. 네, 3부제. 3부회죠. 3부의회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스웨덴은 4부의회였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성직자가 있었고요. 시민 계급이 있었고요. 농민 계급까지 쳐서 4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4개가 있었어요. 국회끼리 머리 터지게 싸웠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원과 이원, 네. 다시 말해서 귀족하고 성직자는 왕편이었고요. 그렇죠. 네. 왕당파. 네. 네. 시민하고 농민 쪽은 이제 또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개혁파, 공화정파예요. 어떻게 보면. 농민파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개혁된 게 이제 1870년대거든요. 그 양원제로 바뀐 게. 네, 양원제로 바뀐 게. 네. 자, 그래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이제 바뀌고 이제 하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거제도입니다. 네. 선거제도는 이게 문제죠. 이게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선거제도로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뭘 연구해 볼까 고민하다가 선거제도 한번 나도 배울 겸 한번 책을 내보자 해서 이제 스웨덴어로 네. 스웨덴어로 제가 이제 그땐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웨덴어도 공부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배울 겸 공부해보자 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책을 냈어요. 네. 네, 책을 냈는데 몇 가지쯤 되던가요? 선거제도가요. 예. 최소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50가지쯤 되지 않아요? 국가의 수만큼 많더라. 왜냐하면요, 조금이라도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변형을 네. 하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바꿔갖고 게리만다링도 만들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간접. 아니죠. 선거제도는 직간접이 아니라 네.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다수대표냐 네. 아니면 비례대표냐. 비례대표냐. 네. 그렇지. 다수대표냐 비례대표냐. 근데 이제 다수대표제냐 그 안에서도요. 엄청 많아요. 한 명을 뽑는 제도가 있고요. 네, 2명 뽑을 수도 있고. 2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넓이에 따라서 3명도 뽑아요. 네.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에서 네. 한 10명을 주고 10표를 줍니다. 10표를 줘요. 그거 그래가지고 정당을 한꺼번에 다 줘도 된다. 네.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당을 알아서 주고 싶은 만큼 나눠라 해도 되고요. 네. 네. 그게 네. 그 가중치 투표랑 비슷하죠. 옛날에 미국에서 어떤 그 경제학자가 네. 투표제를 하도 이제 미국도 투표율이 낮으니까 네. 1년 투표권을 줘요. 한 사람한테 1년 네. 동안 뭐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네. 투표권을 주고 갖고 있다가 네가 관심 가는 영역의 투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 써도 된다.
예를 들면 10표를 내가 갖고 있어요. 우리 네. 이제 시에서 선거가 10번이 있을 거야. 어찌됐든. 그러면 뭐 시장 선거 때 쓰든 구의원 선거 때 쓰든 뭐 상관없어요. 네. 10표를 내가 갖고 있다가 한 번에 그걸 다 몰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는 시장만 관심이 있지 다른 선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시장 선거에 10표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혼자서.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루트를 씌워줘요. 예를 들면 9표를 내가 시장 선거에서 썼어요. 네. 그럼 내가 쓴 9표는 9표를 가지고 해주지 않고 루트 9해서 3표만 주는 거예요. 3표. 네. 왜냐하면 너무 그 몰빵이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나머지 한 표 남은 거는 다음 어디 뭐 구의원 선거를 쓰든 주민투표에 쓰든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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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니까 10표를 몰아주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명 뽑을 때 네, 그래서 한 당에 이제 다 몰아줘라.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알아서 나눠줘도 나눠서 되고. 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걸 붙여준 게 그래서 몰아서 준다 그래서 블록 보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러면 BP라고 그러죠. BP.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네. 하게 되면 지역 감정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적어도 그래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도, 강원도란다. 경상도에서 나눠서 그러니까 조그만 정당들도 그래도 여기도 좀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 20-30%, 뭐 적어도 한 10%라도 한쪽을 지지하는 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20% 정도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유권자의 성향에 대한 굉장히 그 좋은 쪽으로 네. 유권자의 지성이라든지 냉정한 판단력이라든지 네. 적절한 감성 조절이 가능하다는 범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BP를 한다. 블록 P가 보트? 네. BV. BV 네. 네. 블록 보팅을 한다 그러면 극단적인 그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 네. 라는 게 부정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을 네.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다수 대표제 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있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반드시 넘게끔 하자라고 해서 결선 투표제 하는데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그 한쪽 내부에도 엄청나게 많죠.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고. 순번 매겨서 투표해가지고 네. 1등 투표에서 가반 안 넣으면 1등, 네. 2등 투표 합산해 주는 거 있죠. 네네. 예, 그것도 이제 얼터너티브 보트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하고 있나요? 그거 이제 호주에서 하고 있죠. 저는 네. 그 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맞을 것 같아. 네. 국회의원이 5명 후보가 나오면 네. 내가 1, 2, 3, 4, 5등을 점수를 네. 매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람이 A당이 1번, B당이 네. 2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호주 투표제가 2번 안 해도 되고 네. 개표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뭐 하면 네. 되니까. 그럼요. 예. 네. 한 번 투표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 그럼요. 그러면 저는 호주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가장 잘 맞습니다. 네. 그 얼터니티브 보팅이라고 맞습니다. 해요. 그래서 AV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대안으로서는 프랑스에서 쓰고 있는 2주마다 한 번씩 있는, 그러니까 2주 후에 치르는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죠. 투표인데 그건 네.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프랑스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2주 동안 너무 정치적으로 갈라지더라. 네.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날라지더라. 네. 네. 극렬해지고 우리하고 프랑스하고가 투표 민심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렇게 휙 변하는 것도 되게 비슷하고 뜨겁죠 또. 네, 대통령 뜨겁고. 중심제도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하여튼 좀 급변하고 과격하다 네. 표현을 하면 네, 그런 지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 것 비슷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비례대표제 내에서도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는데 진짜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저는 비례대표제 딱 얘기하면 제일 좋은 거는 네. 독일이에요. 제 느낌에는 제가 네.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우리나라 비례대표 이거는 완전히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냥 제가 사석 얘기하면 쌍시옷 얘기해야 딱 맞는 그런 제도고요. 독일의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정말 이게 민의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던지는 한 표의 가치를 네. 가장 적절하게 다시 반영해 리프레젠티티브 해주는 네. 시스템인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정치학을 공부를 해보고 느끼는 거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통한 의원 내각제가 그래도 우리의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늘 해요. 네. 선거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다양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상당히 많이 해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각 국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제일 더 맞을 것인가에 대한 그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러면 네. 다른 나라는 스웨덴은 그 비례대표제가 있나요? 스웨덴은 정당 명부죠. 투표제 아예 그냥 네. 처음부터. 정당 명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선거가 없죠. 소선거가 아니라 이제 독일은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다 있죠. 네. 다 있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것이 그 독일식 선거 제도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처음으로 도입된 게 바이마르 공화국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49년. 네. 2차 세계대전 후에 예, 그랬군요. 끝나고. 아. 왜냐하면 바이마르가 결국은 정당 명부제로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결국 네. 나치가 집권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게 되는 계기를 상태에다가 또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반반씩 그럼 해보자. 네. 라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개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태리에도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개혁을 했고요. 사실 일본도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네. 한번 해보자, 한번 도입해보자 한 것이 독일식이었어요. 그만큼 독일이 이게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현실에서 네. 강의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네. 비례대표제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에서 네.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가 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도 주장하는 게 밖에서는 주장할 때는요. 독일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독일식이 괜찮을 것이다. 네. 대신 이제 정말 오리지널 독일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6대4로 6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선거제를 네, 하고 그렇죠. 네. 4를 다수 대표제로 하고 네. 그다음에 4를 비례대표제로 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연동제와 이제 비연동제가 있는데 그때부터- 독일은 연동제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연동제. 완전 연동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연동제. 그게 받은 국회의원이 많이 됐으면 네.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 네. 싹 그건 빼버리고 비례만 갖고 비례를 얻은 당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숫자를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독일을 보고 독일의 제도를 곰곰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조작이 없다. 네. 그 다음에 국민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등가 모두 그러니까 뭐 넓은 땅에 적은 숫자가 살든 네.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든 지역성은 소선거구제로 배분해 줬으니 네네. 나머지 전국적인 거는 전부 다 인당 네. 한 표의 가치를 그대로 비율대로 반영을 해주는 게 네. 저게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그 선거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 국에서 나라마다 물론 이제 전통도 있고요. 100년 동안 쭉 써온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국민들이 이미 이제 그 익숙하지요. 인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려가면서 그래도 이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강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하나씩 전부 다 들여다보면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몇 %를 그러면 가장 최하위 그 득표율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의석을 배분하게끔 할 것이냐, 1%로 할 것인가, 아니면 3%로 할 것인가, 5%로 할 것이냐, 터키처럼 뭐 9%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엄청 방식이 또 있고요. 퍼센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국민의 의견이 덜 반영돼. 독일이 1%가 제일 낮죠. 독일이 3%죠? 3%입니다. 3%가요? 네, 3%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당제나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한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왜 터키가 9%겠어요? 그러니까 9%까지는 너네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의할 숫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도 일단은 당이 너무 많아지면 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당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대통령이 정당들의 판단들이죠. 네, 정당들의 판단. 내가 독재하는데 불편하다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제 그 각국의 이제 정치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 플러스 비판을 하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독재를 더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하게 수월하게 하는,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용이하게 하는 그런 제도일 것이다. 이제 결과를 보면 뭐 뻔하잖아요. 터키가 지금 이제 에르도만인가 그걸 뭐 대통령을 보면 거의 독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걸 받고 위해서 있죠.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비난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학자들의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할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게 독재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나 그 독재에 대해서 국민들의 70%가 지지하면 그 독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내정 간섭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참 얘기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에서 온 학생들이 독재 국가라면 손 바짝 듭니다. 독재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는 선택한 독재죠. 그렇게 해석할 따지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선거 제도만 해도 이렇게 제가 지금 벌써 말씀 나눈 게 너무 많다. 한 10분 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럼 그 최대 제수라 그러죠. 나누는 숫자로 할까? 1.5로 나누기도 하고 1.5 그러니까 1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누는 것도 있고요. 1, 2, 3, 4로 나눠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값 가지고 이제 5표다, 10표다 그러면 이제 큰 수대로 나눠주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쌍낙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동트 방식이 있고 모디파이드 쌍낙의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그 뭐라 그럽니까? 인덱스, 네. 그 쿼터라 그러죠. 쿼터를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10표인데 10표가 여기 10석이 여기 주어진다. 근데 여기에 10,000표다. 그러니까 10,000표 유권자가 10,000명이다. 네. 그러면 이제 1,000명 1,000명당 네. 한 석을 주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네. 1,000 곱하기 5,000석이면 5표가 주게 되잖아요. 5석을 주는 거예요. 5석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쿼터를 가지고 중심으로 하는데 쿼터 나누기 1, 나누기 2 이게 또 있어요. 쿼터가 작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작은 정당에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또 뭐 헤어 방식이다, 드롭 방식이다, 뭐 임페리얼 방식이다. 엄청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한 거는 그래서 선거제도 하나만 가지고요, 사실은요. 이거는 한 학기 세미나가 됩니다. 한 학기 세미나가 돼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내려가면 둘로 나눠진다. 얼떨티면 두 개다라는 거고요. 정당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제도가 있듯이 다당제도가 있잖아요. 다당제도 내에서도 뭐 3당제, 4당제, 5당제 혹은 뭐 10개 정당도 있고. 우리 같이 비례 투표했더니 길이가 뭐 50cm가 되는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뭐냐면 또 지방 분권화에 따라서 중앙 집권하냐, 분권하냐, 네. 네,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연방제 국가가 되기로 하면 지방자치의 극단이 연방제라고 봐도 그렇게 될까요?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방자치가 오래 전부터 뿌리를 내려서 왜냐하면 이제 교구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거의 연방제와 비슷한데도 단방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말로 완전한 자율이 주어질 때는 연방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권력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인데 제대로 잘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고 혹은 행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고 혹은 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의회 중심으로. 의회 중심으로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제도만 갖고 되지 않는 게 영국은 보면 집권하면 수상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손에 쥐잖아요. 네. 그런데도 영국 보고 상권 분립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독립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독립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된 사람들의 임명된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직을 걸고 아니되옵니다라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그런지 네. 영국의 수상이나 그 하원에서 선출한 수상이 제가 알기로는 3부 수장이거든요. 다 하잖아요. 3부 수장.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상이 다 권한을 네.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완벽하게 분립이 안 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을 보면 다 분립이 잘 돼서 이렇게 삼권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로 움직이는 게. 네. 우리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도상으로 네.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다 작용이 되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네. 어쨌든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면 그거는 아예 네.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겠죠. 네, 점수가 낮겠죠. 확실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주주의의 스코어를 매겼을 때 0점에 네. 가깝다. 네네. 네. 뭐 0점은 아니더라도 0점이 수렴한다. 왜냐면 이제 전체 평균으로 보니까 네. 한 뭐 60점, 70점의 수준으로 올라가죠. 분립이 우리나라는 안 80점 돼도. 수준입니다. 분립이 안 돼도요. 네, 우리나라도 80점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립이
됐다 안 됐다 독립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평가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권력이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다 장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점수가 낮다고 할 수 전직 있겠죠. 대법관에 네. 47개 혐의로 구속을 시켜갖고 5년 5개월인가 6년 가까이 재판을 해서 완전 무죄가 나왔는데 네. 세부 항목으로는 93개거든요. 그렇죠. 양승태 대법원장의 네. 기소 내용을 보면 전부 무죄예요. 근데 그게 국가 권력에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이게 상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점수화할 때, 네. 점수화할 때 0점 아닌가요? 그 부분에서 10점 만점이라면 네. 아마도 0점 아닐까요? 4, 5점? 그게 왜 4, 5점이 될까요? 0점과 10점은요. 네. 완전히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법부 자체가 아예 대통령이 완전히 100% 통제한다. 네. 그걸 0점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대로 작동되잖아요. 그렇죠. 민사, 형사 뭐 그런 이런 거 게 우리가 다 본다면. 믿죠, 우리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 0점과 10점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다. 그 스케일링하는 시스템이 또 있군요. 네. 예. 네. 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독립이 과연 되어 있을까? 네. 그다음에 그럼 지금 현직 대법원장을 하시는 분은 전직 대법원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압박을 받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네.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문재인 분립.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이 과정 중에서 그 재판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기도 한데 네.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재판을 계속 끌고 간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나는 사법이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측정 스케일링 단위는요. 시스템. 예. 네, 단위는 권력이 과연 견제가 되고 있고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네. 견제와 균형. 그 우리를 참 정치학에서는 참 많이 쓰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 네, 예. 체크 앤 그렇죠. 밸런스. 그게 많이 민주주의 쓰고 기본이죠. 있죠. 네, 네. 그 체크 앤 밸런스의 이제 지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죠. 0점부터 10점까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데 우리나라는 대개 뭐 한번 본다면 삼권 분립에 있어서만큼 어쨌든 몇 점 민주 측정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점, 5.6점, 5.5점 뭐 이렇게 조금 약간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는 진행형이다. 차차 좋아지고 있느냐 하고 나빠지고 있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지. 우리나라는 한 5점대에서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 삼권 분리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그래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5점이면 낙제점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세제도입니다. 조세제도. 사실은 조세제도가 국가를 세우는 뼈대를 세울 때 가장 핵심적인 거죠. 피와 같은 겁니다. 네. 순환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조세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조세제도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그 조세 행정이냐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조세 행정은 국가 권력이 하는 게 아닌가요? 독립된 조세 제도가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독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국가가 원하는 대로 걷고 지 마음대로 걷고. 그렇죠. 자의적으로. 네. 자꾸 저도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오래 살았나 봐요. 네. 세금을 감히 누가 마음대로 걷는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아니, 된다는 당연히 거. 그렇죠. 이제 그런 제도만 있다고 생각하지 네. 마구 받아가는 제도가 있다는 그렇죠.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제도는 제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기관이 있어서 네. 그 국가 기관이 과연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부패라 그러죠. 돈을 주고 나서 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상 개인적으로 밑에서 이제 하고 책상 밑에서 언더테이블로. 그러니까 조세가 말하자면은 그 커넥션이 있는 사람은 덜 내고 네. 없는 사람은 더 내고라는 그런 시스템. 국가가 완전 통제하거나 부패되어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그래도 독립적으로 자의성이 없는 네. 그런 어떤 그런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제도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 부패 지수와 굉장히 연관이 많겠네요. 연관이 높습니다. 근데 조세제도. 조세제도 얘기하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 칼럼에서 한번 읽었는데 네. 조세제도란 폭력 집단이 강제력에 의해서 수확물을 뺏어간 게
국가 조세제도의 근원으로 보는 게 맞을 거다. 그건 맞아요. 추론을 그건 그렇게 맞습니다. 글을 썼는데 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네. 맞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조세권은 100% 국가에 있습니다. 네. 국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세권이 그러니까 왕권과 연관돼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력하고 돈이거든요. 땅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를 주면서 세금을 걷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봉토를 유지하게 나눠줬죠. 하고 네. 그것이 귀족제의 핵심이거든요. 시장이었고, 네. 그러면서 귀족과 왕은 충성 관계로 신뢰 관계고 네, 충성 관계. 신뢰와 충성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기사들을 본인들이 훈련하게 만들었고요. 군대를 갖게 했고요. 전쟁이 나면 동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세는 아주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맞습니다. 무력적으로. 예, 그게 뭐 아주 이제 그분 그 신문에서 썼던 비유가 재밌었던 게 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나와바리를 놓고 조포기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게 나와는 뭡니까? 나와바리 영역. 영역. 예. 네. 일본말로 나와바리라 그러거든요. 네. 내 영역입니다, 영역. 내 영역을 갖고 거기서 그 일하는 분들 상인들의 돈을 뜯어가면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네. 그거가 기본적으로 국가 조세 제도의 시작이었다. 국가라는 게 생기기 전에 우리 부족 국가라든지 마을 단위로 있을 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부족 국가가 되고 연맹체가 되고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네. 조세 제도가 만들어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세금을 내셔야 된다. 네, 하는 맞습니다. 칼럼을 쓰는 거 맞습니다. 보고 예. 그래서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예. 자, 이제 9번째가 군사제도. 군인입니다, 군인. 군대. 당연히 필요하죠. 군대. 그것도 뭐 개병제, 네. 그다음 국민 개병제, 네. 징집제하고 그렇죠. 그다음 모병제로 네. 뭐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군사제도가 국가가 완전히 하나의 그 팔처럼 쓰는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독재체제고요. 네. 군대가 이제 스스로 국민을 위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인의 어떤 그 직업 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군인 제도가 어떻게 보면 독재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또 어떤 중요한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그 국민이 위에만 최고 통치권자가 시한부로 갖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병화시켜서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군사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중앙은행 제도는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미국도 뭐 20세기 초에 중앙은행 만들어졌잖아요. 영국은 오래됐죠. 영국은 좀 스웨덴도 오래됐고, 스웨덴이 오래됐고. 제일 오래됐어요. 네. 스웨덴은 1600년대인가. 1600년대 중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영국이 스웨덴이 1680 년대. 경제사에서 보면 중앙은행 나올 때마다 맨날 스웨덴 은행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300년 됐다 그러고 400년 400년 됐죠 아마. 네. 예. 그때 가니까 연준 의장도 가서 축사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 연준이 아마 스웨덴 그 국립은행, 그때 옛날에 왕립은행으로 출발했죠. 그렇죠. 예, 스웨덴 국립은행을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참조를 했던 네. 시조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RB, 릭스방켄으로, 예. 릭스방켄이라 그러는데 아주 뭐 국제적으로 상당히 그 이름값을 하죠. 거기서 뭐 중앙은행 총재 회의하면 스톡홀름에서 부르면 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만큼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스웨덴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거는 그것 네. 때문에 공부했어요. 이 그러시군요. 나라가 우리는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예, 너무 먼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놀러 가면 좋겠다. 이 정도. 네. 그리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편한 나라. 네. 뭐 그런 나라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선진 제도를 빨리 만드는 것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말씀 나왔으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래도 그 스웨덴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특히 스웨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출판 자유회법이 언제 나왔을까요? 그게 혹시 최근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출판 자유회법. 그렇죠. 그거 책 잘못 내면 옛날 잡아서 지금 다 그 목 빼고 그랬잖아, 왕들이. 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네. 네. 근데 스웨덴에서 1767년에 나옵니다. 이미. 1767년에. 그래서 이제 스웨덴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사회 과목을 이제 가리킬 선생님들을 네. 정치학을 가리킬 때 그걸 꼭 강조하죠. 학생들에게 언제 출판 자유법이 그 처음 만들어졌는지 세계 최초 일이다. 1767년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가 이제 자유주의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이미 양당제가 있었거든요. 1700년대 스웨덴은
자유주의 시대에. 그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자유법, 그 다음에 중앙은행,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근대로 넘어오면 아바 뭐 이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국가 기반가 이제 골격에 대한 것만 봐도 10개거든요. 이 10개에서 네. 파생되는 게 뭐 5개, 엄청 10개가 많죠. 있고 그것도 요렇게 네. 조합하면 조합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요. 이제는 국가의 그 운영에 있어서 네. 건강성, 투명성이 또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도 있어야 되고요. 네. 금융감독원도 있어야 되고요. 감사원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야 그러네. 되죠. 그래서 그 투명하게 감시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 투명성은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공정거래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와 행정감사, 그 다음에 시장의 감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 언론도 있어야 되고요. 네. 이익단체도 있어야 되고요. 이익단체가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나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일반 시민들까지 이익단체라 그러면 부정적으로 봐요. 네. 저는 이익단체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네. 그 이익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네. 네.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의 문제도 의사협회라는 게 당연히 이익단체죠. 네. 그러면 그 이익단체가 이익을 위해서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들어주고 그 이익을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국가에서 큰 소리가 안 나게 유지가 되는 게 잘하는 행정이지 그 이익단체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맞습니다. 그게 특히 그 집단이 뭐 경제적으로 좀 뭐 윤택한 삶을 누린다든지 뭐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 그 집단을 악마화시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조차도 앞장서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러면 기자협회는 언론사 연합회는 이 생각도 들고 네.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업이라는 이런 걸 안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야 일하면서 그냥 이 얘기 좀 해 말로 하는 네. 거지 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이 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를 악마화시 해버리면 타협의 네.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절충안을 이제 찾다가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는 파업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없는 수밖에 거죠. 없다라고 하는 주의고 네. 또 한 가지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빨리 국가가 중재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빨리 중재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제도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도도 잘못되어 있는 게 노조의 파업에 있으면 다른 선진국은 노조가 파업할 권리가 있으면 고용주라든지 회사에 경영하는 사람들은 직장 폐쇄라든지 뭐 다른 대응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또 노조는 약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약자는 무한대의 권력을 가져요. 파업권에 관한 한. 그리고 그네들이 파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도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파업이니까 라는 논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조가 지금 귀족 노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네요.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제도주의자이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저희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가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막힌 점검해보자. 네. 점검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익단체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아까 저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정보 접근, 정보의 자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상당히 안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정보 접근성이에요. 웬만하면 국가가 정보를 주질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고 주면 네. 안 좋은 게 다 드러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언론 측에서도 정보 접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부분에서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완전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심하죠. 네, 아니면 개방적이냐는 측면. 헌법을 보죠. 헌법, 성문헌법, 불문헌법.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로 저쪽 대륙 쪽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은 없죠. 없죠. 네, 네. 대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고요. 독일하고 영국도 없습니다. 영국도 네, 없고요. 네. 네, 독일하고 프랑스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이 헌법재판소는요, 핵심적으로 그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의 위헌성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의는 스웨덴 북유럽식이고요. 네. 그 호헌, 그러니까 합헌. 그러니까 반합법적이다, 반헌법적이다에 대한 부분들은 대법원에 맡기자라는 것인데, 대법원에 맡긴다는 것 자체도 국민들이 뽑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않은 권력이 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의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법부에 관한 어떤 그 귀족적이죠. 네. 엘리트주의죠. 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거를 갖고 선출된 권력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인민 독재로 흐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건 다 선출된 권력이면 적어도 그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걸 막으려면 엘리트로 구성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쪽에 저는 한 표예요. 네. 저는 제도주의이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그 헌법에 잘 규정돼 있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국가라면 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봅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집단 힘이 지성이 강하다면, 통제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가 그렇게 돼서 또 국민 집단 지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치인의 수준도 높을 것이다. 선출직에 이제 오른 사람들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자의적 어떤 그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행동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인간에 전 너무 이렇게 선호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네. 뭐 괴테도 나오고 베토벤도 나오고 뭐 칸트도 나온 독일이 히틀러도 만들더라고요. 나는 그 국민의 집단 지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국가 내에서 사법 영역 정도는 선출된, 뭐 정 불안하다면 적어도 사법 시험을 패스한 사람의 가난한 투표권을 갖는 건 모르겠으나 네. 예,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다수를 했다 그래서 사법까지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만큼만 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치 히틀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무솔리니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죠. 민주주의에 버그가 있었던 것이다. 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그 비례대표제 혹은 의원 내각제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 문제점을 알고 그 버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일식 혼합제도를 선택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만들어준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버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독재로 확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왜냐하면 20년대 초부터 서서히 10년간 권력을 팽창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제어를 못했거든요. 그건 제도의 버그인 것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었을 때 제대로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제도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제3제국 제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제도도 사람이 만들어놔서 그런지 네. 나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시대에 편승을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맨메이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제도라서.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 다음에 선거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제도도 참 이게 많더라고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아직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국가가 통제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이냐, 네, 지방에 맡길 거냐. 네.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처럼 선거관리제도가 중앙선거관리제도처럼 헌법기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내무부 내에 있기도 하고, 혹은 법무부 내에 있기도 하고 다양하거든요. 스웨덴은 법무부 내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그런 뭐 청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요, 잘 작동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선거 맞아요. 관리는 완전히 지방에서 지방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지방에서. 예, 근데 네. 지난번 부정선거 논란이 벌어졌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선거제도가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게 직급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서열 5위인가 그럴 거예요. 네. 되게 높아요. 네. 뭐 대법관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머리만 있고 입만 있지 수족이 없어요. 지시를 했는데 움직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 뭐 이런 게 또 있잖아요. 대부분 다 판사분들이 해요. 근데 수족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스웨덴식이나 지방자치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동네 강남구에 뭐 어떤 병, 네. 가벌병 네. 여기에서 선거를 치렀으면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개표해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든지. 왜냐면 그게 다 각 당에서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네. 뭐 옮기는 과정 중에 이런 논란이 전혀 없죠. 그리고 모아놓고 섞어서 개표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선거구에서 선거 끝나고 자 6시 문 딱 닫고 난 다음에 문 잠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개표를 하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각 당의 참관인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개표해서 우리 뭐 강남 1번 선거구에서는 뭐 누가 몇 표 누가 몇 표해서 보고하면 되잖아요. 뭐 입력하는 것도 다 확인하면 되고 전화로 하고 두 번 확인하면 저기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 틀린 거 외에는 네. 틀릴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선거함을 닫고 뭐 밀봉을 했는데 밀봉이 됐네 안 됐네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면 이 선거에 대한 승복이 되게 어려워져요. 네. 네. 선거제도뿐만이 아니라 선거 관리 제도도 복잡합니다. 그러겠네요. 많이 복잡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하나의 그 소속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완전 독립체로 놓고, 혹은 중앙이 아닌 각 지방단체로 이것을 분산시킬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의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한 학기 과목입니다. 그러겠네요, 보니까. 한 학기 과목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학이 정말로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학문입니다. 또 그래서 사법제도도 그렇고요. 사법제도가 과연 사법정의라 그러죠. 얼마만큼 사법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 그게 대표적으로 판사가 하는 대륙법 시스템이 있고 영미법에 따라서 배심원제가 하는 네. 그 시스템이 그렇죠. 그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일단은 흔히들 이제 사법제도가 과연 역시 이제 국가의 역할을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고 있느냐, 혹은 아니면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으로. 독립적이냐. 네, 아까 이제 삼권분립과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수거의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거 해야 돼, 이거. 네. 이거 SOU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수거의 민주주의 제도가 그러니까 선거와 선거 사이에 다양한 결정들을 누가 할 것이냐, 정치인만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거의 제도가 상당히 아주 열악하죠. 아주 열악한 게 아니라 없어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없죠, 뭐. 그래도 있죠, 가끔씩. 여론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공청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형식적이고요. 그 의원님들께서 그 법안 처리하는 걸 보면 일단 출석률이 낮아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쟁점이 거쳐서 상임위 거쳐서 이제 스웨덴 같은 SOU를 거쳐서 상임위 거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전원 부자를 누르면 다 뛰어들어가죠. 학생들 출석하듯이. 네. 투표 반드시 해야 되죠. 네. 결석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골프 약속으로 치면 정말 뭐 본인상 아니면 다 출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골프 문화는 되게 엄격해요.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본인상 외에는 출석해야 돼. 예. 그 농담처럼 하는데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나는 법안에 관한 한 뭐 논쟁이 벌어져서 뭐 삿대질하는 데는 안 가도 되겠지만 이번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번에 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100% 출석해야 돼. 거기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할 네. 자격이 없어야 돼. 단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경고, 2번 결석하면 주의, 3번째 결석하면 파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 네. 않나요? 출석률은 높이는 건 맞습니다. 아니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어떤 법안에 찬성하고 어떤 법안에 반대했는지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는 네. 뭐는 비밀이고 뭐는 뭐 인사에 네. 관한 건 다 비밀 투표고 그다음 의안 이런 거 뭐 통과시킬 때 보면
자기들이 이해가 걸려 있는 뭐 선거구 네. 이런 데만 결사적으로 출석을 하고 나머지 보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밀리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연말 회기 끝날 때쯤 돼갖고 몇백 개씩 법안이 올라가요. 문제죠. 네. 수기 민주주의가 뭐 네. 좀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우리 의안이 100개 통과됐는데 한 개 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수기 민주주의를 좀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없다고 표현하는 네. 게 맞지. 정치인들이 이제 수의 민주주의적 정신과 절차는 있다라고 없어요. 얘기하겠죠.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절차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절차는 있어요. 네. 절차만 공청회도 있어요. 있고, 공청회도 있는데 하는 네. 거 본 적도 별로 없고요. 네, 공청회가 제대로 잘 활성화는 잘 안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이 사회에서 몸담고 살면서 네. 이렇게 하고 보고 있으면 야 의사들이 환자 진료 저딴 식으로 하면 정말 맞아 죽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의사는 잘못해봐야 한 명 죽여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나라가 반쯤 네. 망해요. 근데 그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데에서 국민들도 또 그 사람 중에 누구 뽑을까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모르면 되는데 너무 또 부정적이시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보는 사실이 객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비판적인 시선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이 저보다 모르겠어요? 더 많이 알지. 네. 당연히. 더 많이 하는데 발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럼 왕따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양당의 편을 들고 네. 있어야 내 자리가 유지가 돼. 네. 뭐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열심히 또 학문계에 또 지키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강의에 또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정치, 경제 하시는 그 교수님들은 반드시 사회 문제에 발언해야 될 지식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현실 학문이잖아요. 네. 예. 뭐 이론 물리학자가 앉아서 현실 정치에 꼭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의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이 얘기 해봐야 뭐 의사 나부랭이가 뭘 하냐고 그렇게 비판이나 받는데, 네. 예. 그러면 저보다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자기 신상이나 자기 직이나 어떤 뭐 연구비 받는 거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학자는 정치 문제, 경제학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사. 그러니까 어느 특정 당을 편을 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당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비판을 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이제 시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학문 세계라는 것이 사실은 또 깊이, 그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 다시 말해서 학문 세계에서 사실은 빠져서 그 학문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인정은 해야 된다는 그건 측면에서는 당연히 꼭 하는 현실 일이고 정치와는 연결 안 현실 하셔도 될 정치에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요,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얘기에 완전히 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네. 없는 게요. 네. 교수님은 스웨덴에서 25년 계셨잖아요. 네. 그렇게 현실 정치에 뭐 발언해야 될 네. 많은 일들이 없고 알아서 수기 민주주의도 잘해. 그러니까 냉정하게 막 너 그러면 안 돼. 너네들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실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면 껌껌이 너네들 그러면 안 되라는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수기 민주주의도 없으니 네. 정치학자분이나 정치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발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뭐 한쪽을 비판하거나 혹은 옹호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좋은 그 사회적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제도가 작동될 수 있게끔 학문적 연구 결과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공정하게만 소개해줘도 큰 역할을 사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본다면.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10개 한번 빨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참 많습니다. 공무원 충원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 충원도 있어야 되고요. 외교관, 군, 장교, 장성들도, 그러니까 이제 장교들도 충원해야 되고요. 예. 시민 교육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 시민 사회가 있고 시민 교육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민주제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국민투표와 같이 주민 소환 네. 이런 거 하는 거. 주민 소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직접 민주제를 더 자주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같이 그냥 그 선출직에 맡겨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겠죠. 일단 우리나라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일단 네. 뽑아놓으면 기다리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직접 민주제보다는 네.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4년은 길어요.
4년은 길다. 3년 정도로 하자. 2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2년 정도가 좋다. 나는 미국의 그 국부 그 파운더, 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했던 하원을 왜 2년마다 하는지 그 큰 나라에서 선거를 저렇게 자주 하면 힘들 텐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국회의원은 임기 2년 정도가 맞겠다. 2년마다 반반씩 바꾸는 거지만 그래도 4년을 보장해 주죠. 아니요, 2년이죠, 임기가. 완전히 2년인가요? 2년이죠. 상원만 6년이에요. 네. 상원 6년인데 그걸 이제 반반씩 나눠서 네. 바꿔서 하죠. 네. 그러니까 임기를 2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게 이제 거의 직접 민주주의가 되죠. 2년 동안 너의 투표 행위를 보고 빨리빨리 주민들이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직접 투표를 안 해도 민의가 빨리빨리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네. 네. 자,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수자 보호. 소수자 보호인데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에요? 기본이죠. 네. 네.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짧습니다. 역사는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투표권에 있어서만큼도요. 사실은 스위스가 1972년에 돼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72년요? 네. 52년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도 72년이에요. 48년 했는데 네. 그 스위스 여자들은 네.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권 신장주의자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조직적 운동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러다가 어쨌든 72년도에 국제적인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고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죠. 우리가 영국보다 먼저죠. 네? 그 여성 투표 우리가 여성 48년인데 투표권이요? 영국이 60년대인가요? 아닙니다. 영국은 몇 년도에 받았죠? 영국은 시작이 18년이고요. 여성이 네, 아니, 이렇게 18년이고 그 말 승마장에 뛰어들어갖고 그 저기 보트 했던 그게 18년 그다음에 이제 나이를 낮춰서 남성과 똑같이 한 게 28년이에요. 28년이에요. 네, 18년에 시작하고 28년부터는 남성과 나이가 똑같이 제가 하게 됐죠. 기억하기로는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여성 참정권을 얻었다는 맞습니다. 네, 그거는 네네. 기억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핀란드고 이렇게 네. 되고 우리나라는 네. 어찌됐든 뭐 첫 번째 그 재헌의회 구성할 때부터 여성들 투표권 똑같이 그렇게 줬거든요. 됐죠.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제도는 그래도 서구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이식해 왔기 때문에 네. 서구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했죠. 스위스 제도를 갖고 왔으면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없었겠네요.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겠죠. 네, 네. 72년 깜짝 놀라네. 네네. 조합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합주의, 코르포라티즘. 뭐 스페인 축구 저기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조합주의는 이제 대표자주의입니다. 대표자주의. 네. 대표자 회의들이 이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다시 네. 말해서 사측과 그다음에 노조 측과 네. 그리고 정부 측과 이 3자가 합의한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직장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직종별로 노사 합의랄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임금 협상이랄지 노동 조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죠. 이렇게 조합주의입니다. 스웨덴이 엄청 강하고요. 북유럽 국가가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조합주의는 상당히 약하죠.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쪽 나라들이 옛날에 한자동맹, 북유럽, 북부독일하고 해서 북부독일하고 해서 그 발틱해 연안의 국가들이 한자동맹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네. 그게 길드랑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조합주의의 뿌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보면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조합주의 그럼 생각나는 게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 말고 어디지? 바르셀로나가 주민들이 다 이제 돈을 내서 구단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을 얼마 냈던 한 표래. 네. 조합이에요. 네. 1원 낸 사람, 100원 낸 사람, 만원 네. 낸 사람이 다 네. 한 표예요. 네.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가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멤버십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표들 멤버십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사를 반영해서 이익을 대변해 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자주의라고 하죠. 조합주의를. 우리는 이익단체와 똑같이 이런 조합을 만들면 네. 부정적으로 보죠. 네.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이. 네. 그러니까 또 좀 문제는 저는 있다고 봐요. 조합주의 같은 거 하면 일단 쉬울 거 아니에요. 극렬한 투쟁이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가서 회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한 거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 그냥 정부에서 시킨 거보다는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죠. 네,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상당히 많이 생겨요. 네, 네. 네. 뭐 지역에서도 많이 맞아요. 또 네. 화폐, 지역 화폐 해서 또 협동조합과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요. 네. 조합주의가 있고 맨 마지막 두 개인데요. 하나는 과학기술의 시장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 그러니까 이제 기술, 특허, 과학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하면 시장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확충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제 특허 제도가 얼마만큼 잘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것도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혁신입니다. 오늘 얘기에 제일 네. 중요한 얘기네. 네. 혁신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 10년마다 텀을 주고요. 아예 전체 국가를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봅니다. 그게 시스템 내에 들어있죠. 혁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근데 네. 우리나라 헌정사를 볼 것 같으면 1960년 4.19 학생혁명, 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네. 군사혁명,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가 70년에 유신, 그것도 격변이죠. 네. 우리 헌정이 바뀌는데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87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 어느 과정 중에도 시스템 내에서 일어난 이볼루션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네. 뭐 그 이어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게, 탄핵은 그래도 뭐 헌정의 질서 내에서 비교적 피 흘리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 전까지도 혁신, 그러니까 시스템 내 자체적으로 자기 정화 기능을 갖고 시스템이 네. 발전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제도학자로서 이 부분의 결여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그 질 혹은 민주주의의 어떤 작동 방식에서 가장 아주 그 큰 결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 행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평가를 합니다. 입법부 같은 경우는 입법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의원 수행 네. 평가라고 언론에서 하는 건 언론에서는 있을 수 있고 네.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있는데 네. 그것도 평가적이에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입법부가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입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그 평가는 사실은 시스템이 없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혁신이 아마 그 혁신 체제가 있다면 국회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상임위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정개특위라고 있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스스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뭔가를 개선하겠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급조하고 그 다음에 선거 바로 그 지점에 가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법을 보면 국회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징역 얼마, 금고 네. 얼마, 벌금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모든 국회법을 읽어보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법이라는 건 강제가 돼야 되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어떤 강제력도 없는 법을 왜 국회법이라 그래?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친목 모임, 우리 동창회 뭐 하면 뭐 만들어 놓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만들고 그 국회법이 현재 있는 국회법에도 위반되면 다 징역형이라든지 파면이라든지 그런 게 법률 조항이 들어가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뭐 어떤 시스템적으로 국회를 그 4년마다 투표하는 거 외에는 다른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리고 영호남 지역의 그 지역구는 그 당만 갖다 걸면 국회의원이 되는 아직까지 후진적인 정치 투표 행태가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방송을 보면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후진적인 정치 투표 행태예요. 정말 부족주의나 지역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투표 행위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러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당에 공천만 받으면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견제기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들에게 전권을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과연 정권을 받았는지 신탁을 받아서 완전히 정권을 받았는지 아니면 위임된 사람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뭐 인형극과 같은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움직이는 피노키오처럼 혼자 움직이는 그런 인형인지 이런 대한 논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반쯤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민이 위임하는 것과 자기 양심으로 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의 소양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속을 한다 아니면 이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또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겠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말을 훈련시킬 때 때리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혹은 홍당무를 주잖아요.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 잘하는 건 잘한다 상도 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말이죠. 이런 것도 있고 훈장을 준다든지. 그 어떤 네. 상도 어떤 훈장도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재선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 재선이 훈장이고 재선이 상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관심이 있지. 제가 국회의원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네. 네, 되면 그럴 것 같기는 예. 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보면은요, 아까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A 그룹에서 2의 10가지의 2가지 경우 만 따져도. 그래서 1024개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B그룹에서도 1024개가 나옵니다. 네. C그룹에서도 똑같이 1024개가 나와서 네. 이거를 A, B, C를 곱해야지만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10억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결국 전 세계 인구가 73억이니까 7명마다 하나씩 맞는 제도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로 경우의 따지면. 수가. 그렇게 쓰니까 결국은 민주주의가 정말 엄청 힘든 겁니다. 엄청 힘든 건데 저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과연 시스템을 점검하고 5년마다 10년마다 우리가 아까 집 얘기를 하고 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시그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게 작동될 때 5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저희들 한번 건강검진 하듯. 검진하죠. 네, 건강검진을 하듯. 그래서 민주주의가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부패 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민주주의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증상들입니다. 부패 지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30위권입니다. 계속 30위권입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이게 시그널이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20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도 되겠네. 13위권 아닙니까? 아니요, 전체 수출입만 보면 7위권. 예, 우리가 한 20위쯤 된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네. 개인 1인당 GDP가 좀 낮죠. 1인당 GDP는 낮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다 통과를 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한 20위권이라고 네. 보면 되니까 네네. 순서로만 따지면 10단계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정권 때마다 정부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또 한 가지가 정권 교체 후에 그 정부 기관장과의 마찰. 이런 이거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저기 10점대, 20점대예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여기서 그럴 수도 있죠. 헌법재판소까지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안에 임명을 하는데 물론 미국도 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네. 임명을 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여기 모든 부분이 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싹 바뀌어요. 임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뭐 보수당이 집권하나 진보적인 성향이 집권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 선거 때 맞춰서 그럼 기관장들도 같이 한번 텀을 맞추자라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네.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임기를 4년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가 임기가 작습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될 그러면 수밖에 어느 없죠. 중임제로 갈 대통령이 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단임이라 하더라도 맞춘다 네. 그러면 네. 뭐 4년제로 일단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도가 돼야 바뀌어야 되겠죠.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제도를 바꿀 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 임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어렵게 얻은 자리를
1년을 스스로 단축해서 2, 4 짝수로 맞출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야죠.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87 체제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임기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냥 매번 네, 싸워요.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으로 거의 매년 선거가 네. 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감사원이 과연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데 행정부에 있어야 될까? 저로 이 부분도. 넘겨야죠. 네. 국회에 넘기고 국회 국정조사를 없애버리면 맞습니다. 되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감사를 없애고 그렇죠. 국회로 가는 것이 네. 어떨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정부가 19개 부처입니다, 현재.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스웨덴은 10개 부처입니다. 미국은 13개인가 14개인가 있어요. 13개죠. 예. 13개로 기억합니다만. 예, 그렇게 네. 많은 부처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리를 늘리면.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현대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그런 경제, 그다음에 문화, 뭐 체육, 정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나눠진 거죠. 정책 분야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처 간의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이거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 부처를 통폐합 줄이면 한 장관 밑에 여러 부가 들어와서 같이 일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통합이 돼요. 네. 그러니까 19개 만들고 20개 만들잖아요. 그 벽만도 올라가요. 네. 우리나라도 내가 볼 때는 미국보다는 적어도 된다. 네. 그래서 통일은 저는 하나 그래서 정도면 우리가 부처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연히 해야 싶고요. 되는데 매번 대통령 바뀔 때마다 늘어났어요. 예.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수 조정,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 다양한 문제가 또 있죠. 네. 또 한 가지가 국회와 정부의 대립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상하원 제도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 87 체제에 대한 문제점 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 체제를 그렇죠. 어찌됐든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 300명을 설득해서 임기를 조정하고 헌법을 바꾸자 그러면 안 돼요. 네. 대통령이 임기를 스스로 손해를 보고 바꾸자 그러면 가능해요. 네. 한 명만 바뀌면 돼. 네. 예. 그게 이제 돼야지 미국식 대통령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뭐 의원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들은 그거는 대통령 임기도 상관없는 건데 네. 네. 예, 그런 문제, 과연 그 임기 1년 단축에 관한 문제를 어느 대통령이 더 해야 돼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가 이런 다양한 국민 갈등이 지금 이제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 투표제는 한 번도 쓰고 있지 않죠. 외교, 국방, 그 다음에 안보, 통일에 통일 대해서 문제만 국민 투표로 네,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너무 이렇게 국민 갈등이 있을 때는 국민 투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네,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시면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그런 것만은 것들이 나는 네, 국가를 가르기로 하긴 합니다. 영국이 그래도 뭐 시민사회 정신이 우리랑 비슷하거나 네. 우리가 좀 낫다고 축적된 경험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해준다면 네. 그 나라에서 저런 정말 중차대한 문제를 저는 그거는 데이비드 카메룬이 예. 오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가 한번 국민의 해보자고 민심을 그랬거든요.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오판을 거를 한 거죠. 그렇게 투표에 붙인다는 게 저는 네. 아니라고 봐요. 네. 이럴수록 어쨌든 저는 뭐 국민 갈등이 아주 너무 첨예해서 네. 해결책이 없다고 할 때는 국민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게 같은 나라에서 같은 태어나서 같은 연배인데 네. 정말 성인의 가장 긴 시간을 스웨덴에서 보내신 분하고 네. 가장 성인의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사람이 네. 생각의 방법이 네. 차이가 다르죠.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유복한 집에서 자란 사람하고 아닙니다. 아니 스웨덴의 네, 정치 네, 환경이 예. 유복한 환경이라면 네. 정말 험한 데서 고생하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네. 차이가 많다는 느낌을 좀 많이 네. 가져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배워야 된다고 싶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악용할 때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8인 개인 보좌관이 과연 필요할까요? 9인인가요? 참. 네. 네, 그래서 이거 정당별 풀 제도가 어떨까?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의 8인의 보좌관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원에서 뭐 40명까지도 네. 옛날에 케네디 네. 상원원 같은 경우는 40명이었거든요. 유급 직원이. 유급 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예, 유급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의안 발의가 많고 뭐 하고 그러면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국민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유급 직원을 많이 두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얼마큼 이용하는 생산적이냐. 국회의원이 수준이 중요하죠. 낮으니까 8명의 보좌관을 네. 별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을 써서 그렇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뽑는 거를 전적으로 자기 권한이에요. 네. 저는 8명의 개인 보좌관을 2대, 10명까지 줄 수 있고요. 기사까지 치면. 그거를 국회에서 시험을 봐서 다 뽑아놓고 그 중에서 네가 골라서 계약해라. 왜냐하면 자기 개인 비서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많죠. 얘기예요. 많죠. 네, 그러니까 소속을 국회 소속으로 하고 네. 거기서 파견받는 거죠. 내가 국회의원이 돼도 그 중에서 고를 수 있지 나의 사적 인연으로 데리고 오지 마라. 네.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창조적 파괴,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요. 한번 민주주의 장관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임명해보면 어떨까? 있어요? 민주주의 저는 다른 장관. 나라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스웨덴 민주주의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장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부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부가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장관이 하나만은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부 내에 뭐 일을 한다든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장관 이름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장관이라고 해서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어떤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될까를 그럼 해서 장관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있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민주주의만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느 부에서 민주주의가 잘못되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서 지적을 하고 고치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아. 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malfunction이나 혹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버그가 있으면. 네. 버그가 생기기 전에 어떤 것이 버그가 생기겠다 찾아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5년 내지 10년에 한 번씩 특별위원회를 임명합니다. SOE가 또 나오죠. 어허. 임명해서 이게 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죠. 어. 바로 이게 바로 하는 일이 민주주의 장관입니다. 민주주의 장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저는 민주주의 제도도 정말로 제대로 점검하고 또 항상 감시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문제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거든요. 기대라기보다도 예측되죠. 예측이 되죠. 이러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네. 피부과가 특히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손끝에 여기 혈관이 되게 늘어나면 전신 네. 질환이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손표 보면 알거든요. 요걸 보고 빨리 진단을 하면 피검사나 엑스레이 안 찍어도 알아요. 그리고 빨리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내과적으로. 네. 예. 맞습니다. 야.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걸리는데 누가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냐. 바로 이 지점인데 민주주의 장관만 있으면 저는 사실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가 역시 이제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이제 국가를 한번 그 대개혁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 민주주의 제도의 운영은 10억 개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조합이 가능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참 호락하거나 쉬운 거 아니다. 근데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10억 개지 어찌됐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쫙 해가지고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 장관 되고 재밌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네. 정말로 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개혁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다. 네. 아까 얘기했던 SOU 제도 더하기 조고였나요? 두 번째였던 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는 완벽한 게 없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항상 사실 문제를 안고 있기 늘 때문에. 안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런 제도가 갖춰져야 되겠다. 네, 마냥 우리는 정개특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민주주의 장관 제도 같은 경우는 저게 입법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부서를 만드는 게 네, 대통령령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저거는 맞습니다. 당장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 네.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다. 네, 항상 노력한 만큼 또 준비된 만큼 그 제도는
항상 저희들이 옷을 봄 되면 이제 또 새롭게 갈아입듯 네, 그런 옷들을 좀 준비하고 그 옷들이 헤어지면 한번 또 새 옷도 맡기기도 사 하고 입고, 새 옷도 사 입고 말이죠. 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스웨덴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녀오셔갖고는 민주주의 장관제도 좀 강의를 한번 네. 부탁드리고 싶네요. 한번 너무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 긴 시간 같이 이렇게 네. 많은 정보를 전해주시고 네, 이렇게 또 어리석은 시민을 깨쳐주시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약과 함익병의 Political Medicine 지금 시작합니다.